조고요. 신용을 연결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예, 조장, 지승훈, 조원, 김다솜, 장혜림, 안효영, 한승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주제는요, 금융 빅데이터의 머신러닝을 통한 대출 상환율 예측입니다. 예.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른쪽부터 김다솜, 안효영, 장혜림, 지승훈, 그리고 한승훈으로 이루어진 커넥팅 더 크레디츠라는 팀입니다. 혹시 대출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가요?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그 없으신 분들은 아마 사회 초년생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나중에 뭐 독립하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시면은 대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저희 프로젝트는 바로 금융 빅데이터를 머신러닝하여 대출 상환율을 예측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 발표 흐름은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프로젝트의 개괄적인 설명을 하고 분석을 위한 데이터 탐색 및 정제를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출 상환율을 예측하기 위한 머신러닝 모델링 과정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결론 및 향후 확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총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2명의 애널리스트인 김다솜, 장혜림하고는 정통적인 통계 분석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전처리하였고 주요 변수를 탐색하였습니다. 그리고 2명의 엔지니어인 안효영, 지승훈하고의 경우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주요 변수를 탐색하고 기계학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매니저인 저는 데이터 시각화를 하고 프로젝트를 총괄하였습니다. 이번에 진행한 프로젝트는 태글에서 진행 중인 컴피티션에 참여하여 상위 20%에 랭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참여한 대회는 국제 비은행 금융기관인 홈크레딧에서 주최한 것인데요. 고객의 대출 상환 여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입니다. 해당 대회는 매달 29일까지 진행되며 3위 안에 랭크하면 7만 달러의 상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홈크레딧사는 이 대회를 통해서 자사의 안정적인 자산 증가뿐만 아니라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출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사회적 후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방법론입니다. 세마 방법론에 대해서는 이미 1조에서 상세하게 설명하였기 때문에 저희 조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하였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샘플링 단계에서는 홈크레딧에서 저희는 데이터를 제공받았고 분석을 하기 위한 목표 변수는 타겟으로 대출 상환 예측률입니다. 그 다음에 익스플로레이션 단계에서는 데이터 시각화와 같은 단수 탐색부터 변수 중요도 탐색 같은 EDA 과정을 거쳤고요. 모디피케이션 단계에서는 변수를 인코딩하고 그룹화하며 파생 변수를 생성하며 정제 및 가공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모델링 단계에서는 XGBoost, LightGBM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K-fold validation과 AUC 스코어를 이용해서 평가 및 검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분석 흐름도입니다. 먼저 저희는 RStudio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처리 및 그룹화하였습니다.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다시 트레인셋의 타겟, 즉 목표 변수와 병합시킵니다. 그 이후 세스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을 하고 주요 변수를 유의미한 변수를 추출합니다. 그리고 세스 인마이너를 이용해서는 변수 중요도를 탐색합니다. 이와 동시에 파이썬을 이용해서는 머신러닝을 하였는데요.
먼저 베이스 모델을 만들고 파라미터 튜닝을 하여서 주요 변수를 추출합니다. 이렇게 정통적인 통계 기법을 이용해서 추출해낸 주요 변수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추출해낸 주요 변수를 비교해서 파생 변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파생 변수는 다시 트레이셋과 테스트 셋의 병합을 시킨 다음에 최종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평가 및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상환율을 예측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총 5주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1주차 때에는 데이터 탐색이 이루어졌고 2주차 때에는 탐색적 데이터 분석과 함께 베이스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3주차에서는 이 베이스 모델을 더욱더 정교화시키기도 하였고 4주차부터 프로젝트 마지막까지는 보고서, PPT, 발표 준비를 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데이터 탐색 및 정제 상세 과정에 대해서는 김다솜 학우가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하나의 메인 테이블과 6개의 썸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테이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인 테이블인 어플리케이션 트레인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대출과 대출 신청 시간에 따른 신청자의 정보를 가진 테이블이고, 두 번째로 뷰러와 뷰러 밸런스 테이블은 신용관리국에서 가지고 있는 고객에 대한 정보를 가진 테이블입니다. 세 번째는 Previous Application입니다. 이 테이블은 고객의 대출 신청 데이터를 가진 테이블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포스캐시 밸런스,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밸런스 테이블로 각각 이전의 포스, 할부금, 크레딧에 대한 정보를 가진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은 메인 테이블을 기준으로 현재 신청 아이디인 커렌트 아이디로 연결되어 있으며 Previous Application의 경우 포스캐시 밸런스와 인스톨먼트 페이먼트, 크레딧 카드 밸런스를 이전 신청 아이디인 Previous 아이디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실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계는 식별 관계로 부모 테이블에서 기본키인 속성이 자식 테이블에서 기본키로 유지되는 관계를 말하며, 점선인 비식별 관계는 부모 테이블에서 기본키인 속성이 자식 테이블에서 일반 속성으로 변경될 때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대출 상환에 있어 변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래프입니다. 첫 번째 타겟 변수의 경우 타겟이 1인 상환이 어려운 고객이 9%로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나이 분포 그래프는 20, 30대가 주 고객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용일수 분포 그래프의 경우 고객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일수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네 번째 월부금 분포 그래프의 경우 대출에 대해 상환해야 하는 월 할부금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소득 유형입니다. 이의 경우 첫 번째 상환이 어려운 고객 유형으로 출산 휴가 중인 고객을 꼽을 수 있으며, 두 번째 타겟이 0인 상환에 문제가 없는 고객의 유형으로 학생과 사업가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변수가 많은 관계로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서 결정 기술을 이용하여 변수 중요도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뷰러 테이블, 포스캐시 밸런스, 크레딧 카드 밸런스, Previous Application은 변수의 중요도가 확인되었지만 인스톨먼트 페이먼트나 어플리케이션 트레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너무 커서 롯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분석을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회귀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하여 변수의 중요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 프로세스입니다. 저희가 홈크레딧에서 데이터를 제공받아 이 데이터의 결칙지가 있는지를 확인 및 정제하는 전처리 과정을 걸치고 모형에 적합시켜 변수가 유의한지를 확인합니다. 그 후 내면 수축함투와 잔차를 이용하여 이상치를 처리하고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다중공소성을 통해 확인합니다. 또한 잔차에 대한 가정이 검증되어 있는지를 검증하는 데이터 재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그 이후 단계별 선택법을 이용하여 타겟에 가장 잘 설명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회귀 분석 결과입니다. 저희는 앞서 확인하지 못했던 인스톨먼트 페이먼트와 어플리케이션 트레인 테이블만 특별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페이먼트의 경우 8개의 변수 중 5개의 변수만이 추출되었고 어플리케이션 트레인의 경우에는 119개의 변수 중에서 22개의 변수만이 추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변수 비교입니다. 이는 앞선 두 비교 과정과 분석 과정과 다음에 나타날 머신러닝 이 세 가지 분석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낸 변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위 11개의 변수가 3개의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함을 나타내었습니다. 다음으로 머신러닝의 전처리에 대해 장혜림 학우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신러닝의 데이터 전처리 과정은 크게 범주형 변수와 연속성 변수로 나뉩니다. 먼저 범주형 변수의 결칙치를 처리하기 위해 NA-Py라는 모듈을 생성합니다. 해당 모듈은 준비, 관련성 체크, 답변한 메서드로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준비 메서드는 결칙치를 XNA 값으로 변환시켜주며 범주형 변수 리스트를 얻기 위해 범주형 변수와 연속형 변수를 구분하여줍니다. 다음으로 관련성 체크 메서드는 다른 범주형 변수를 기준으로 결칙치를 처리하고자 하는 범주형 변수의 데이터 분포를 파악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답변한 메서드는 크게 2가지 분류로 나뉠 수 있는데 범주형 변수의 XNA 값을 원하는 다른 값으로 변환해주거나 XNA가 아닌 다른 값을 원하는 값으로 변환시켜줍니다. 이러한 NA-PY 모듈을 적용해서 XNA를 처리하는 과정을 크게 3가지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XNA가 극소수인 경우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XNA가 4개로 다른 값에 비해 현저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행들을 제거해 줍니다. 두 번째로 XNA를 새로운 범주로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노와 yes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XNA는 상당한 데이터량의 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단순히 제거하기보다는 노와 yes의 중간 단계의 의미로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범주를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XNA가 다른 범주로 편입되는 경우입니다. 메인 컨트랙트 타입을 기준으로 대출 방식을 살펴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 XNA는 새로운 범주로 처리하기보다는 포스의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포스 범주로 편입시켜줍니다. 아래 그림의 XNA도 마찬가지로 각 범주에 편입시켜줍니다. 이러한 결칙치 처리를 하였지만 범주값을 실제로 머신러닝 파트에 적용하기에는 숫자값만 인코딩 되기 때문에 범주형 값을 숫자값으로 변환시켜주는 단계가 필요한데요. 이때 사용되는 것이 원합 인코딩 단계입니다. 원합 인코딩 단계란 하나의 범주형 변수에 존재하는 n개의 범주를 각각 n차원의 벡터로 표현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범주형 변수 내에 a, b, c라는 범주가 있을 때 a를 1, 0, 0, b를 0, 1, 0, c를 0, 0, 1 벡터로 표현해줍니다. 이때 범주의 개수만큼 새로운 열들이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레이블 인코딩과 다르게 범주들 간의 순서, 즉 서열이 없더라도 데이터 테이블로 그룹화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속형 변수의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연속형 변수 같은 경우는 결칙치를 다른 값으로 대체할 경우 데이터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결칙치는 따로 처리하지 않고 이상치의 경우에만 이상치를 확인하고 처리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원본 테이블에서 이상치를 확인한 결과 어플리케이션 트레인과 테스트, 프리비어스 어플리케이션에서 데이즈와 관련된 열이 공통적으로 365,243일이라는 수치를 가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연단위로 환산하면 약 1000년이므로 이를 이상치로 판단하고 NAN이라는 결칙값으로 대체하여 주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전처리 과정 이후 앞선 단계에서 파악한 주요 변수들을 위주로 총 21개의 파생 변수를 추출했습니다. 열들의 연산을 통해 추출한 파생 변수에는 대출금 대비 월급금 비율, 연체 일수, 나이 대비 불응일 비율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생 변수를 적용한 후 머신러닝을 통해 정확도를 예측한 결과 AUC 스코어가 0.791에서 0.794로 약 0.003만큼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파생 변수를 테이블에 적용한 후 각 테이블을 SKID 컬을 기준으로 그룹화했습니다. 이렇게 그룹화한 이유는 각 테이블을 취합하여 하나의 학습용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예를 들어 AMT 크레딧 같이 대출 신청 금액의 경우 SKID 컬을 기준으로 그룹화하여 AMT 크레딧의 합계, 평균, 최소, 최대, 분산, 요율을 새로 생성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데이터 정제 과정이었고 다음으로 머신러닝 파트는 지승훈 학우가 이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전까지 저희 Correcting the Credit라는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정제하는 데에 설명을 했습니다. 잠깐 정리하자면 회귀 분석을 통해 주요 변수를 뽑고 그 다음에 모듈을 작성해서 범주형 변수를 처리하고 연속형 변수 이상치를 처리하고 그리고 파생 변수를 추출한 뒤에 테이블을 그룹화해서 최종적으로 머신러닝에서 사용할 하나의 학습용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머신러닝 쪽 파트를 맡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모델의 이론을 설명하겠습니다. 즉 지금까지 만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떻게 상환율을 예측하였는가에 대한 발표입니다.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모델은요. 앙상블 기법 중에서도 부스팅 기법 중에서도 XG 부스트와 라이트 GBM이라는 두 부스팅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부스팅 알고리즘에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의사결정 나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결정 나무는 하나의 동전 분류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전 분류가 이제 크기에 따라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나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사결정 규칙을 트리 구조로 나타내서 전체 자료를 몇 개의 집단으로 분류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동전 뭉치가 제일 처음 루트에 들어가게 되면 어떠한 기준에 따라 나뉘고 이제 리프 노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리프 노드들에 있는 가중치가 그 서브셋들의 행들에 적용이 되면서 실제 영인 클래스들은 0에 가깝게 결과가 나오고 1에 가까운 것들은 1에 가깝게 이제 예측이 되는 것이죠. 의사결정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제 이렇게 가지를 어떻게 분할할 것이냐입니다. 그게 임의적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가지가 나뉘게 됩니다. 여기 이제 테이블을 보시면 피처 1은 A와 B로 이루어져 있고요. 피처 2는 C와 D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봤을 때 A와 B의 경우 전혀 이제 분류를 못하는 거고요. A로 했을 때도 1과 1이 3개, 0이 2개 이렇게 있어서 전혀 분류가 안 되는 반면 피처 2는 C의 경우에는 0이 2개, 1이 1개, D의 경우에는 1이 3개 좀 더 분류가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바로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엔트로피가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처음 데이터셋, 그러니까 처음에 동전 뭉치는 엔트로피가 0.98 정도 됩니다. 근데 피처 1으로 분할했을 때는 0.97로 0.01 정도 줄어들고요. 피처 2로 분할했을 때는 0.85로 훨씬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 가지의 분할 기준은 피처 2라는 변수가 선정이 되는 것이죠. 네, 저희 모델에서는 의사결정 나무를 단 하나만 사용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개의 의사결정 나무를 같이 사용하는 앙상블 모형을 사용했습니다. 앙상블 모형은 크게 백잉과 부스팅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백잉 같은 경우에는 편의가 낮고, 그러니까 실제값과 예측값이 차이가 났지만 변동성이 클 때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뭐냐면 이제 의사결정 나무들을 여러 개를 병렬적으로 연결해서 그 예측치를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변동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부스팅 같은 경우에는 편의는 높은데 변동성은 낮은 경우입니다. 만약 0인 클래스를 예측할 때 계속 0.4, 0.1, 0.4, 0.41, 0.43, 0.39 이렇게 예측을 하게 된다면 변동성 자체는 낮지만 0과 0.4의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부스팅 모델입니다. 부스팅 모델은 병렬적인 연결이 아니라 의사결정 나무를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결정 나무가 예측을 잘못한 행들에 대해서 어떤 코렉션을 주면서 두 번째 의사결정 나무가 받고 세 번째 의사결정 나무가 받으면서 최종적인 예측의 그러니까 편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부스팅 모델을 사용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레디언트 부스트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그 이유가 XG 부스트보다 속도도 더 빨랐고요. 그 다음에 결과값도 좋았습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니 라이트 GBM은 바로 베스트 퍼스트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XG 부스트 같은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트 알고리즘은 속도는 보통이지만 트리의 모양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도 이제 유연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유연하게 이제 성능을 낼 수 있는 반면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하지만 라이트 GBM은 이제 대규모 데이터셋에 적합이 돼 있고 어떤 트리의 모양보다는 그 가지에 분할에 초점을 두면서 XG 부스트는 수평적 성장을 하는 레벨 와이즈 성장을 한다면 라이트 GBM은 수직적 성장을 우선적으로 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데이터에서는 과적합이, 그러니까 학습용 데이터에 맞는 그 과적합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저희 데이터셋은 대규모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라이트 GBM이 좀 더 잘 맞아서 라이트 GBM을 최종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라이트 GBM에서 사용된 파라미터 몇 가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라이트 GBM은 과적합이 일어날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지금 잘 안 보이지만 num leaves, 그러니까 리프 노드의 개수라는 파라미터를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의사결정 나무가 깊어지지 않고 과적합되지 않게 만드는 파라미터를 사용을 했고요. 또 이제 부스팅 모델에서 사용되는 파라미터를 이제 나눠보자면 이렇게 과적합 통제하는 게 있고 이제 의사결정 나무에 투입된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에 대한 모델을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그다음에 학습 횟수는 어떨지를 이제 파악하는 파라미터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저희는 이제 학습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Early Stopping Rounds라는 파라미터를 사용했습니다. Early Stopping Rounds는 이제 최대 몇 라운드 동안 평가 점수가 오르지 않으면 학습을 조기 종료시키는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좀 더 학습 효율을 높일 수가 있었습니다. 모델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모델의 평가 그리고 우리 커넥팅 더 크레딧 프로젝트의 결론에 대해서는 안효영 학우가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그 지수문 학우가 부스팅 모델의 이론을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저희가 이 이론을 적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 보고 그걸 실행해 본 결과 과적합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적합 현상이 뭐냐면 모델이 학습용 데이터에만 맞춰 적합됐을 때 그 학습 데이터의 평가 점수가 검증 데이터의 평가 점수에 비해 극단적으로 높은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이 과적합 현상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의 독자성을 제한하는 정규화가 충분히 되지 않았거나 두 번째는 모델을 검증용과 학습용으로 나눌 때 두 데이터 간의 특성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원인 중에서 두 번째 원인이 데이터 분할 과정에서 생기는 과적합을 해결하기 위해서 K-폴드 교차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이 K-폴드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총 K개의 개수로 나누고 매번 검증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고형적합을 시도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최종 모델의 예측값은 이렇게 K개로 나누어진 서브 모델의 가중치 평균으로 계산되며 저희는 이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 번만 분할했을 때 생기는 그 트레인셋과 그 다음에 검증셋의 비대칭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증까지 마치면 저희 모델의 예측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얼마나 분류가 잘 되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ROC와 AUC라는 두 가지 지표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ROC가 뭐냐 하면 맞는 걸 맞다고 분류한 경우 그리고 틀린 걸 맞다고 분류한 경우의 조합으로 이렇게 호의 곡선을 그리고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이 저희가 모델의 평가 점수를 사용하는 AUC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정사각형과 가까울수록 저희는 완벽하게 분류되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 그래프는 저희의 학습 데이터의 AUC 그리고 초록색 그래프는 검증 데이터의 AUC로서 각각 0.83 그리고 0.79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머신러닝 학습 과정을 저희의 모듈 동작 과정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 원본 데이터를 로드하고 각각의 결측지와 이상치를 처리하여 데이터를 인코딩합니다. 그 후에 앞서 탐색했던 주요 변수를 토대로 새로운 파생 변수를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는 각 테이블마다 하나의 대출 아이디에 하나의 대출 기록이 매칭될 수 있도록 테이블끼리 그룹화를 해주고 각각 프레임과 테스트 테이블에 조인을 해줍니다. 그 후 머신러닝을 모델링하고 결과를 산출해서 파일을 저장하는 과정을 통해 저희는 데이터를 머신러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론 및 향후 확장성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본 프로젝트의 목적은 대출 상환율을 예측하는 것이었지만 이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그럼 어떤 변수가 대출 상환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지도 뽑을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변수 중 총 8개의 주요 변인을 뽑아보았습니다. 이 변수들은 기존 데이터에 있던 기존 데이터 변수뿐 아니라 저희가 새로 추가한 파생 변수도 있었으며 저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던 변수도 있었지만 저희의 예측과 달랐던 변수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맨 우측 하단에 있는 대출 신청금이 그런 변수입니다. 저희는 많이 빌릴수록 더 갚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실제 머신러닝 결과는 대출 상환 금액이 적을수록 각각 11%, 9%, 7% 순으로 상환율의 수치가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 프로젝트의 최종 산출물은 캐글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저희가 했는데요. 캐글에 제출한 최종 AUC 스코어는 0.794, 그리고 등수는 675등을 하였고요. 저희 프로젝트는 6월 4일 0.736에서 시작해서 6월 29일 0.794까지 총 927등 상승하였고 0.058 AUC를 상승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상위 18%에 랭크되었고요. 이것은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였던 상위 20% 랭크를 달성하는 수치였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어떤 고객이 대출을 갚을 수 있냐, 없냐, 상환율을 예측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3가지의 확장성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결정 남아 분식 분석을 통해서 고객을 분류하고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이 신용등급을 세분화하면 각 고객마다 신용등급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는 두 번째로 이자율을 측정할 수 있게 되고요. 이 2가지 정보를 토대로 저희는 고객의 기본 정보를 웹에서 입력했을 때 신용등급과 이자율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서비스 구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저희 프로젝트의 마지막 장인데요. 저희 팀 이름이 커넥팅 더 크레디트인데요. 각각의 크레딧을 연결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본 프로젝트가 개개인의 금융 정보나 또는 개인적 특성을 연결해서 기존 제도권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금융 소외계층에게도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팀 이름을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세요? 저 675등이 네. 그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전체 참가팀이 몇 명이 있는데 저희가 675등을 했을 당시에는 한 3,000팀 정도 되었을 겁니다. 3,700팀 정도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더 많아지고 아직 진행 중인 대회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유비되고 이제 좀 더 떨어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도 이제 계속하면서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네, 그럼 지금 계속 안 하면 멈추면 내려가는 네 멈추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려갑니다. 네.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8월 말까지 저희는 계속해서 점수를 올려볼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1등 얼마나 봐요? 0.803 나옵니다. 0.00몇 차이로 점수가 100등, 200등씩 갈리고 있습니다. 발표가 너무 완벽했나 봐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네, 그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